영화 잘 보셨나요들? 네, 많이들 보셨네요.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소개드리면서 박윤과의 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미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화의 주인공이실 감독님께서는 뭐 하여튼 이렇게 영화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것들 포함해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물 수밖에 떠날 수밖에 하는 제목으로 지난 영상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주신 안민건 영화제 주최 측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홈리스 행동의 집행위원이고 제가 원래 하는 일은 금융피해자인데 해오름에서 개인 파산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경쟁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걸 굉장히 많이 보아왔고 상담을 통해서도 보아왔고 현장을 통해서도 보아왔고 각도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쯤 이거를 기록이 됐든 아니면 이거를 누구한테 시험을 하든 좀 보여주고 싶은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함께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고 오늘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2011년에 저 현장에 같이 계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 거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하시라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쭙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더 억울한 이런 사회에서 이제 홈리스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울역 강제퇴거 사건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생각했던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예, 21년도 8월 달에 노숙인 야간, 야간 노숙행위 금지에 대한 것은 그 전에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지만은 2011년도 8월 달에는 철도공사 서울역을 통해서 그거를 공식화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철도 손님들 위해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모든 행위가 불결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특히나 역사를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영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우리도 흔히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쫓아내는 데만 몰입이 되어 있지 이 사람들이 과연 역사에서 한 발짝이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시장 경제에서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의 폐기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면은 가끔씩
폐기물 차가와서 못 쓰는 폐기물들을 집어서 어디론가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거리 홈리스들도 이 시장 경제, 이 자본 경제에서는 폐기물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 제3자이지만 억울하고, 참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시장 경제, 자본 경제에서는 모든 가치의 평가를 금전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가치 평가를 그 시장 경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폐기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믿습니다. 정서를 좋아하고 믿는데, 왜냐, 그 정서는 너와 내가 모이면 우리라고 그러듯이, 또 우리가 흔히 비유적이지만은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족보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먹고 잘 그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흔하디 흔한 개도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하물며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영상을 만들 때 무척 화도 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영상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노숙인들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노숙인이 일부분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노숙인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매도는 하지 말아라.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양면을 다 들여다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 더러운 존재, 가까이 하기에는 뭐한 존재,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이 일반인들이 이런 고정관념이 깨져야지만이 이 노숙인들의 비전이 있고, 아무리 정책도 잘못됐지만, 아무리 정책이 잘 된다고 그래도 일반인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고쳐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일반인들이 먼저 의식개혁이 있어 주기를, 내가 아니라도 내 후손에서도 누구도 저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처럼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하는 방침을 정했던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전혀 없던 갑작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암암리에 진행되던 일들이 공식화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시민들이 이 노숙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 같은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만드셨다는 얘기셨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다큐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 다큐를 보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됐거나 느끼게 된 소감 같은 걸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어디서 쫓겨날 수 있는, 이 강제퇴거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선 이미 사회에서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실제로 쫓겨나는 일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네, 사회 모습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과 이야기들이 그 싸움 함께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어떨까요? 아직 조금 부끄러우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 2011년 사건이 뭐 아주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큰 변화를 낳은 이 서울역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이제 감독님이시자 이제 활동가이시기도 하셔서 사실 이제 서울역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 활동도 하고 뭐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 2011년 강제퇴거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에서 혹시 감독님이 좀 주목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그 2011년 8월달 그 야간 노스킹 금지 발표 이전과 이후에 달려진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주로 영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약간은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퇴거 조치를 했지만은 그 11년 8월달 이후에는 경비 영역이라고 그래서 까만 베레모에 뭐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퇴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그러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그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그 이전과 이후에 그 바라보는 관점도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신자유주의엔 이 자본에 의한 경제가 있다 보니까는 그 전과 후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이 활발해지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 전과 이후에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삭막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본 분들도 있을 테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녀본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익숙한 매일매일의 풍경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장소가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그 풍경의 변화가 되게 큰 변화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뭐 다큐에서 그런 좀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이 마음들이 변화들이 전해졌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자연스럽게 혹은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네, 좀 뒤에 두 분 손 들어주셨는데 네, 영화에 혹시 마이크를 혹시 관객석에 누가 가져다 주시나요? 네, 뒤쪽 오른쪽에 저는 아까 화면에서 첫 번째로 당사자로 보내줬던 한정우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용산에서 한번 강제퇴거 이전에 용산에서 공항한테 한번 그런 저를 내쫓기려고 하더라고요. 용산에서 앉아있었는데, 대합실에서 앉아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상황에는 거리 누수 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그 용산역에서 그 고항들이 저보고 밝히자 하면서 열차에 안 끌고 나가라. 그래서 그런 당사자로서 저 영상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저도 그 당사자로서 그 서울역 강제퇴거 지금은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저거 봤을 때 마음이 거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저도 그때 서울역에서 강제퇴거 같이 서울역에서 농성도 같이 참여했고 그랬었습니다. 그 옆에 분도 이야기 아까 처음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 2011년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2011년이면 저도 이제 커서 신문도 보고 했을 때고, 서울에 살고 있으니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은 제 2011년 기억에는 서울역에서 지금 봤던 그런 장면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당사자와 서울역을 둘러싼 사회나 대중이나 혹은 언론들에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분은 그 영화와 관련된 당시 경험과 소감 좀 나눠주셨던 것 같고, 두 번째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어쨌든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건데, 외부의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 감독님께서 좀 이야기를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해주시죠. 네. 예, 그때 언론의 집중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 매스컴에서 취재도 해가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뭐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홈리스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 수혜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춰졌고, 그리고 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주거 정책이라든가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없이 강제로 내쫓았다, 뭐 이 정도 기사가 대다수였지, 거기서 특출나게 무슨 굉장히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이 생각하고 글을 쓴 그런 거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취재는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남고요. 그리고 그 언론 매체에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조금 다뤄졌으면 했는데,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기사가 되지는 않았었죠. 우리 열심히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다큐에서는 2011년의 기록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에 맞선 싸움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철도청의 방침을 노숙인 강제퇴거라고 말한 거는 이제 뭐 홈리스 행동을 비롯한 이제 이렇게 그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었고, 사실 서울역의 입장은 노숙금지, 그리고 사회도 이것을 노숙인 강제퇴거라고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강제퇴거는 살던 집, 장사하던 가게에서 내쫓기는 거를 표현하는데, 서울역이 노숙인들의 집이야? 그게 쫓겨나는 건가? 그냥 자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아까 뭐 다큐에도 잠깐 나오지만 노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이자 삶의 거점으로서 사실은 그게 노숙인들의 공간이기도 했다. 마치 노숙인들이 없어야 마땅한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노숙인의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노숙인 강제퇴거라고 우리는 명명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동의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철도청이 계속 노숙을 못하게 하게 됐지만 여전히도 저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게 이 공공의 장소들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남기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의문점을 갖고 있고 지금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13년인가 2014년인가 2014년 제가 정확하게 이게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숙인 관리장전을 만들었습니다. 10대 관리장전이라고 그래서 노숙인을 인권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뭐 기타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분들을 무슨 이렇게 배척하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노숙인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노숙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노숙인들한테 보여줄까요? 그걸 만들었으면 그건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노숙인 관리장전인데 노숙인들의 권리를 10가지를 써놓은 건데 그걸 왜 노숙인들한테 보여주죠? 저는 굉장히 그게 의아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시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지하철, 시내버스, 광고판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일반인들이 보게끔 해서 일반인들의 의식부터가 변화가 돼야지. 노숙인들한테 보여줘서 무슨 변화를 보려고 그러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느냐. 물론 노숙인들한테 보여주면 칭찬을 받을 순간적으로 좋은 일 했네 이렇게 말을 들을지 몰라도 이건 근본 해답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장전이라면 그거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홍보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의 이런 보여주기 식의 이런 홍보성 이런 장난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꼭 일반인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들의 희로애락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그런 기틀이 되는 그런 기회로 나는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홍보 효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일반인들한테 대중적으로 조금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네, 여기 손 들어주셨는데요. 가운데 쪽으로. 네. 네, 먼저 감독님 영화 다큐 너무 잘 봤고요. 잘 본 이유는 사실 당사자의 입장에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기록하는 영상 자체를 보기가 어려운데 그 영상을 너무 귀한 영상을 봐서 너무 좋았고 더불어서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좀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집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계속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서울역 혹은 이제 역이라는 공간이 노숙인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거는 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고 계시는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역사나 공공공간이 노숙인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그들을 대했으면 하시는지 궁극적인 좀 운동의 방향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단순히 뭐 요렇게 뭐 요런 사람으로서 대해줬으면 좋겠다 요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 공공이라고, 공공 역사, 이렇게 공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첫째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쉴 수도 있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마음 놓고 마음 편히 누구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딱히 나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역사는 그러한 이 빈곤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노숙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접근이 좀 쉬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또 다른 이 노숙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무슨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서로들의 이제 이런 정보 교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노숙인들이 일단은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식으로 공공성을 띈 그런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든 아니면 영등포역이든 청량리든 이런 역사 주변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또 주로 쉽게 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주로 그런 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와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터를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미래적으로 어떻게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이미 유럽 같은 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퇴소시키면은 퇴소 조건으로 시설에 들어가라,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어디 가라 막 이러지만은 유럽 쪽에서는 이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분들의 희망을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쉽게 말하면 주거정책 같은 거를 위주로 해서 큰 시설 같은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없애버리고 개개인의 주거, 사적 공간을 우선적으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큰 시설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 뭐해라, 그리고 모든 복지를 받으려면 거기를 걸쳐서 거기서 생활을 했다든가 이런 노숙 경험이 6개월 미만이라든가 뭔가 증빙을 할 수 있는 걸 받아와야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유럽처럼 우리도 이제 시설을 이제는 큰 시설보다는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방점을 두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노숙인들이 제가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은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은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림은 그릴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색칠은 안 된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희망이란 단어는 가질 수 있지만 희망이 나한테 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노숙하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 관계기관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강제퇴거를 위해서 경비 영역을 연간 수십억을 주고 경비 용역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은 웬만한 거리 노숙인들을 하다못해 저비용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고 일정 기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경비역이 1년 그 사업에 얼마를 책정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면 그 간접적으로 내쫓는 데에다 돈을 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숙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희망적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 사적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그 시설 같은 데는 이제는 사라져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노숙인, 서울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홈리스 관련 제도 자체가 사실 이제 뭔가 스스로 존엄한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기 어렵게 하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실제로 공공역사의 태도 자체가 또, 이 모든 것을 이제 대신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런 이제 전반적인 뭐 복지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될 때,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때 사실 공공역사의 태도 변화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얘기 들으면서 좀 당시에 같이 활동할 때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제 자기 어떤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갖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국민들은 어떤 행정구역에 편입돼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같은 이런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자치회 같은 것들에 편입이 되는데, 이제 홈리스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소가 없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장소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뭐 서울역이 어떤 노숙인들이 거기를 궁극적으로 점유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공간의 의미라는 거는. 근데 최소한 자치회의 공간은 될 수 있겠다. 뭔가 어떤 장소성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런 어떤 민주적인 참여의 과정을, 혹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서 공공역사가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시설을 개방할 거냐 말 거냐, 잠을 자게 할 거냐 말 거냐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쨌든 평등하게 존엄하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예정된 시간은 지금 다 됐는데, 이 쉬는 시간이 길어서 주최 측에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조금 더 얘기 듣고 싶거나, 네네, 이쪽에도 있으시고.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2011년 여름에 이미 그렇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 시간이었는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 잘 봤고,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역에서 이제 그렇게 퇴거를 당한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셨을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있었다면 그게 뭐 이렇게 흩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밤에 이렇게 내쫓기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강제 퇴거 조치가 있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럼 사회로 흡수가 됐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모든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단지 이제 지방은 그 당시에 강제 퇴거 조치가 크게 이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사자 인터뷰를 하는 그 이후에, 11년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 부산, 대구, 결국은 그쪽, 그런 지방 쪽에 공공역사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오고. 왜냐? 그 사람들은 지금 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내몰리는
딴 데로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가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언제군 다시 오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서로 간에 뭐 어디는 조금 이런 규제가 약하다더라 뭐하다더라 이런 소리를 하면 여기서 규제가 심하면 그쪽으로 내려가고 그쪽에서 규제가 심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금도 항상 서울역에 나가보면 지금도 한 300여 명 뭐 이 정도 이상이 계속 그 숫자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는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홈리스행동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인권지킴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 2011년 강제퇴거 조치 이후에 감시활동, 인권지킴이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감시도 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나서서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경찰력한테 그냥 불신검문 이 사람들은 불신검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해요. 어저께까지도 얼굴을 보던 사람인데 저 서에서 이 오다가 나오면 아는 사람도 왜냐 자기 저 시체말로 정량 쪽수 채우기 위해서 아는 사람도 불신검문하고 모르는 사람도 불신검문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직접 경찰 남대문 파출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불신검문하는 사람한테 왜 일반인도 많이 다니는데 왜 특정인만 골라서 불신검문을 하느냐.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 불신검문하는 그 노숙하는 아저씨들한테 거부해라. 신원은 안 밝혀도 된다. 주민등록증 안 보여줘도 된다. 그건 형사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거부해도 된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위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특정된 그런 타켓이 굉장히 안타깝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말을 뭐 이렇게 좀 뭐 주소도 없고 뭐 잘 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숙인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돌고 그리고 또 그래도 만약 너무 어려우면 시설에 잠깐 들어가 있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영상에서 나왔지만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는지 그렇게 시설로 들어가라는데도 왜 안 들어갈까? 이 사람은 무슨 고집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뭔가 개개인의 사정은 왜냐하면 많은 그룹에는 이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양육강식이 이렇게 생존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도태되고 막 이러니까는 그래서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모르고 무조건 시설로 들어가라. 아니면은 내쫓으니까 너희들은 대문 밖에 나가서는 시설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안 가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일단은 나가라. 이건 상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돌고 그런 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투의 제목도 머물 수밖에 떠날 수밖에. 강제퇴거 방침이 있었지만 그래서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 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당시에도 그 아웃리치를 많이 하고 이제 홈리스 관련 이제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그렇게 예상하기는 하셨었어요.
왜냐면 이제 실내 노숙을 금지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미 이제 서울역 인근의 홈리스들은 실내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서울 역사를 포함한 그 광장 일대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내 노숙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사실 강제퇴거 방침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홈리스는 없어야 하는 공간으로 선언해버린 것, 있을 수 있지만 있더라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없어야 마땅한, 언제라도 없애버릴 수 있는, 이게 너무 공식화됐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소감으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한 분 정도 더 이야기 들어볼까 했는데 손을 드시는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가슴에 와닿는데, 그러면 만약에 감독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 정부나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나 역이나 여객객이나 다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따로 이분들이 미관상에도 그러고 하니까 따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할 수 있대, 여기서는 좀 자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요. 그 노숙자들이 지금 뭐 쫓겨난다, 머물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이 받았을 때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서울시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뭐 해양국토부가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감독님이 그분들이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번 내가 듣고 싶거든요. 제 개인의 그런 생각, 그 후속 조치가 없는 정부나 서울시가 있지만은, 제 개인은 그렇다면 그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만들었을 때, 이 영화를 만들 때 뭐가 생각이 있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답이 감독님이 그 만들었을 때 생각과 답,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로 흐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변한 게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 거리 노숙하는 분들이 좀 더 배척당하고, 그리고 이 폐기물 같은 그런 계층이라고 그럴까, 폐기물 정도 그런 식으로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 정부에서 그렇게 자본의 논리를 앞장서 세우면 어찌 보면 저도 크게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생각은 갖고 계시고 답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의식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특히나 노숙하는 분들의 의식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이 돼야 사회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뭔가 자세가 되는 거지,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사회 진입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서울시나 정부나 관계기관이 이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핑계로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거창하게 홍보하고 뭐 이래놓고는 흐지부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떤 이 복지 노숙인을 위한 복지 대책이 나왔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신청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문턱이 높아서 결국은 또 다시 좌절하고 그래서 전에 그 인터뷰한 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시는 복지에 속지 않는다고. 다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거기에 손님 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터뷰한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정부나 관계기관도 답이 없고 저도 주거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주거 정책을 먼저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주거가 개인 사생활에 있는 그 주거를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이 굳이 이 사람들이 기회를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를 주면 제가 백무라고 해도 탈노숙하고 싶다 그러지 노숙이 나는 내 체질에 맞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뒤에서 한 번만 밀어주면은 앞으로 나갈 텐데 그거를 안 밀어준다는 게 안타깝고 저도 그래서 이 주거정책이 최우선적 과제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 지금 보면은 자활을 해라 공공근로를 해라 아직 기반도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그러면서 서서히 스스로가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뭐 공공근로를 해라 뭘 해라 이러기 전에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기회에 동승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아갈 길은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거나 관계기관이 생각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하는 말이 예산 부족이다, 뭐 부족이다 이러면서 딴 그 사업으로는 이 노숙인 관련한 딴 이 시설 관리하는 관리자들 월급 기타 경비 뭐 이런 식으로 돈은 무수히 빠져나가는데 왜 그렇게 직접 당사자인 아저씨들한테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색한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하여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저는 첫 번째로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주거를 마련해줘서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샜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숙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노숙이 아니라는 거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몰라도 저도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하지 저도 이렇게 뭐 크게 이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주거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얘기 들어보면 사실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도 중요한데 그 정책을 실제로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홈리스 당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약간 여유가 있으면 이 영화는 2011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이때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 얘기 좀 여쭈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겠고요. 짧게 몇 가지 얘기해 줄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하여튼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예,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 거의 이제 한 10여 년 된 영상인데, 그때 당시의 영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 틀린 점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때 영상이나 지금의 현장의 모습이나 별반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를 홍보하는 홍보를 하듯이 이렇게 거리 노숙인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농락하고 희롱하지 말라는 거죠. 해주지도 못할 거 일반인들한테 이런 복지 정책을 한다, 뭐를 한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뭐를 한다. 놀이개가 아닙니다, 노숙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거리 다니면서 아저씨들 만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 힘들죠? 예, 힘든다고 그럽니다. 아저씨 힘을 조금 내시되, 아저씨는 이제 힘내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이 원 안에서 원의 중심점에 있는 거고, 이 원 밖이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사회라면 아저씨는 원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 발짝만 뛰면은 그 바깥으로 나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희망을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만 한 발만 더 이상은 수렁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한 발을 가든 한 발을 가면은 그 사회로 한 발 더 접근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이 관계기관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안전망이라는 게 오늘 우리나라는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이 사회 안전망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냥 사망 아니면 중상일 정도로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런 사회 안전망부터 뭔가 확충을 해서 앞으로 또 다른 홈리스가 생기지 않게 촘촘한 그물망 같은 이 사회 안전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안전망 갖고는 사회 안전망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좀 더 확실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영화도 계속 만드실 건가요? 제가 이 미주 씨는 안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잘 친한데, 하여튼 여기 빈곤사회인데 윤영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산더라. 뭐 어쨌든 간에 많이 만든대요. 그냥 막 무슨 사출기에서 틀에서 붕어빵 뽑아내듯이 막 만들어낸대요. 어쨌든 저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뭔가 나는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모으니까 또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다면 조그만 거라도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와, 네. 네, 또 이렇게 계속 작품을 만드시면 또 이 감독님 이름을 꼭 기억했다가
그 2011년 만들었던 그분 하면서 꼭 다음 영화를 보러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 이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이제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됐던 많은 분들이 지금 집단 감염이나 사망의 희생자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혹은 누가 격리되고 있는가 혹은 누가 격리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이 여기 이제 서울역과 같은 곳에도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 좀 오래 같이 품어주시고 이렇게 반빈곤 영화제 또 일요일까지 이렇게 여러 영화들이 상영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이름을 미처 듣지 못해서 소개를 이제서야 드리는데 오늘 이제 관객과에 대한 계속 수고해주신 남진영 수업통역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